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히트뉴스 수습 기자 신정섭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달 전에 KB 인베스트먼트를 퇴임하고 히트뉴스의 지금 수습 기자로 있고요. 여러 기자 선배님들을 모시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 제약바이오 투자 동향 및 VC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생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김빈내리 교수라고 하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 김빈내리 교수랑 대학교 동기 동창이고요. 네, 연구소에서 그 연구원으로 그 직업을 시작을 했고 마크로젠이라는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5년 동안 기획을 했습니다. 벤처 캐피탈에 입문한 지는 17년이 되었고요. 주로 벤처 캐피탈에 있으면서는 초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한 70개 기업에 한 3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가능하면은 퍼스트 라운드부터 다음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회사는 약 6차례 투자를 했고 지노믹 트리는 3번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러 기업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이제 시작된 지 약 한 20년 정도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부 정책이나 평가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에게는 다른 각도에서 저의 고객들인 기업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단 투자심의위원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바이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바이오 산업에 입문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느꼈던 문제의식입니다. 실제 저의 발표는 약 한 3장의 슬라이드로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일종의 부록이고요. 많은 질의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은 미국의 바이오 산업 역시도 약 100년이 넘는 제약 산업의 전통 속에서 1980년에 제넨텍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부터 바이오 산업이란 것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80년대 초반부터 각종 학회와 또 기업들의 연구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바이오 산업이 형성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 제약 산업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초안이 공개되면서부터 비로소 데뷔를 하게 됐고요. 지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역사를 봤을 때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가치 사슬을 갖습니다. 과학적 발견이 기술 개발로 이루어져서 특허 확보를 통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동물 시험, 그다음 비임상 임상 시험 거친 약 한 10년 이상의 오랜 개발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허가를 받고 제품이 출시가 되고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창업이 됐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은 주로 대학과 연구소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그 다음을 받쳐주는 제약사가 우리나라의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 뛰어든 지는 이제 불과 한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네릭을 우선적으로 하던 제약사들이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후속 개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지가 이제 한 10년, 11년이 되었죠.
물론 LG생명과학이나 CJ는 8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 밸류체인 그 가치 사슬에 있어서 이 후단을 받쳐줄 기업군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약 3, 4년 전부터 빠르게 이쪽의 그룹들이 바이오 산업, 바이오 제약에 진출을 하면서 이런 그 가치 사슬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다행인 것은 SK 바이오팜에서 세노바메이트 그 뇌전증 치료제를 끝까지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가치 사슬이 일단은 끝까지 한번 한 사이클을 도는 모델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SK 바이오팜의 유럽법인인 유럽의 기술 이전한 회사인 아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는 기능적 요소로서는 특허와 또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약 60년, 70년의 전통을 갖는 서구화된 교육을 받은 강력한 그 임상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IT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이 가치 사슬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바이오 제약을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퇴임식 때 저희 후배 심사역들에게 했던 얘기였습니다. 바이오 투자 심사역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또 이 수습으로 몸을 담고 있는 미디어, 언론과도 많이 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느꼈던 거는 벤처 캐피탈과 그 언론은 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있어서 비록 주연 배우는 아닐지라도 스태프로서 또 어떤 경우에는 조연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과 투자 심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이 랭귀지라고 제가 쓴 이 바이오의 어려운 용어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번역가의 역할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투자 심사를 하는 투자심의위원회 최종 의사결정기구에는 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그런 문과 출신의 경영 법학 전공의 분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그동안 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기업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서 쓰는 특별한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필요도 사실 없죠. 그래서 바이오 심사역은 이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특허에서도 특허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언어로 그 특허 명세서가 기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번역을 해주는 역할이 바이오 심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객인 벤처기업들, 제약기업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심사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기자 선배님들 역시도 동일한 문제의식과 정체성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던진 질문이 결국 투자 심사역으로서 나를 평가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까 상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번 것도 결과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은 나는 이들 기업을 만났을 때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는 사후 관리라는 걸 통해서 많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 또 이 계획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떤 플랜 B를 가지고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일이 투자 심사역의 또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앞으로 언젠가는 도달하고 싶은 일들이고요.
우리가 하나의 개별 기업들을 사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또 전 세계를 그 눈을 넓혀 본다면 이 개별 기업과 기업들을 어떻게 묶고 엮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업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초기에는 기술과 사람에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볼 때 전체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빈 부분을 소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나중에 현실화되지만 지금은 어떤 가능태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바이오 제약 산업에 큰 기여를 해 주셔 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벤처 투자자 또 언론과 같은 이 바이오 제약 산업의 스태프들이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10년 전에 조류독감, AI 때 타미플루 사태 때, 또 작금의 코로나19 그 팬데믹을 보면서 바이오 제약이 과연 사적 영역의 산업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반드시 개별 국가에서도 그 산업이 유지가 돼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죠. 그건 바이오 제약 산업의 모태인 제약 산업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 고민은 향후에 이 바이오 산업, 바이오 제약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거리를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선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저의 말씀이었고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그냥 질의응답을 해주셔도 되고, 다 아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공유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해외 바이오 투자 동향을 보면 코로나 사태가 처음 부각이 됐던 작년 3월 역시 바이오 제약 역시도 급강하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기존 산업보다 소위 아웃퍼폼하는 그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또 중국에서 글로벌 해외 바이오텍이나 제약사들에 대한 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IPO 윈도우가, IPO의 기회들이 더 넓어지면서 과거에는 IPO가 10%, M&A가 90%였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IPO 하는 기업들이 30%, 40%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고, 현재도 그런 양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그 나스닥 상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스펙 상장, 또 우회 상장 등과 같은 대안적인 형태의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에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제가 KB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했던 두 개의 회사 역시, 하나는 이스라엘 회사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였고, 하나는 미국의 신약 개발 회사였는데 스펙 상장과 우회 상장을 통해 상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아시아 쪽에서, 특히 중국 쪽에서의 그 약진이 두드러진 양상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되는 건수 역시도 그런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쪽에서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의 그 기술성 특례 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홍콩 증시 역시 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상장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상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이 슬라이드는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굳이 넣은 거는 여기 SK바이오팜의 그 IPO 사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은 올 아마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네이처 바이오텍 리뷰에 나왔던 자료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러한 해외 그 저널들,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양상들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산업이 글로벌 산업의 일원으로서 조금씩 참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 동향 역시도 2000년에는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의 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에서 바이오 제약의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불과 8년 전이었고요. 2014년부터 바이오 의료 섹터가 전체 이 분야 여러 섹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야에서 IT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약 1조 2천억 원으로서 재작년에 1조 원을 돌파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제약 쪽에서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매우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집계하는 벤처 투자의 현황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속하지 않는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포함한다면 약 한 1조 5천억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한 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은 2005년 일본의 마더스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기술성 특례 제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상장이 되어 왔습니다. 기술 특례 제도는 지금은 너희들이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5년 뒤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래서 그것들을 당신들이 제시한 기술과 그 기술의 사업 역량으로 가름하겠다라고 만든 제도였죠. 네, 많은 기업들이 기술성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을 해왔고요.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상장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2015년에 한미약품의 글로벌 기술 이전들이 연달아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늘 어디 가서든 얘기하는 것이 한미약품의 기술 이전 사례들은 개별 기업의 성과 또 신약 개발에 집중했던 그러한 리더십 또 그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산업에서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바이오 기업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2005년 말에 황우석 사태라고 하는 매우 불행한 일을 겪었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서양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약 10년이 지나서 우리의 데이터들을 그들이 믿게 됐던 거죠. 기술 이전의 의미는 기술 이전이 예컨대 1조 원의 기술 이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술을 사가는 사람이 제공하는 업프론트, 선급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인할 때 주는 그러한 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통상 한 5%, 적게는 옵션들의 경우에는 1% 되는 경우도 있고요. 500억, 1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사가는 사람에게는 그 돈보다는 그것은 그 권리를 입도선매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 이후에 투입되는 임상 비용들, 개발 비용이 더 많죠. 즉 그들이 갖게 되는 기회 비용이 더 크게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믿는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성 특례 제도는 2019년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더 늘어났죠.
이 데이터는 한 4월 정도까지의 데이터이고요.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지만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이 매우 지금 아직까지는 높은 양상입니다. 이제 추세는 조금씩 바뀌어서 상장 심사되는 기업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뭐 연말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지만 약간의 그 추세는 조금 바뀐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신라젠, 뭐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과 같은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겪었던 부침과 아무래도 연관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초기 투자 동향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글로벌에 있는 그 바이오 제약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초기 단계 또 시리즈 우리가 A라고 얘기하는 실질적인 첫 번째 투자 단계까지는 우리가 확보하는 기업들이 확보하는 자금이 전혀 양적으로도 부족하지는 않아졌습니다. 시리즈 A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보통 100억 또 많은 경우에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조달하는 자금 규모와 견주어 봤을 때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리즈 B, C 또 상장 이후 그 주식시장에서의 뭐 공모 등을 통한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있지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첫 번째 다음 단계로 가는 데까지는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건 사실 다음 슬라이드에 있네요. 네.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볼 때도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가 미국에 있는 유사한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향들을 나타내고 물론 하지만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에는 뭐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밸류가 훨씬 더 높죠. 그것은 아무래도 항상 그 자본시장은 수요와 공급,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의 크기가 아무래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러한 부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신약 개발과 헬스케어, 소위 말하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진단 쪽 기업들의 밸류를 봤을 때는 신약 개발 쪽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제넨텍이나 암젠 같은 회사들이 신데렐라의 모델을 보이면서 소위 바이오 제약은 신데렐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인식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물론 거기에는 그 본 게임이 될 때까지 많은 스토리텔링이 거기에 가미가 돼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들의 그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PER, 펄을 보면은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미국도 뭐 한 12에서 15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100억 원이면 거기에 10이나 15 펄을 곱하면 기업 가치가 나와서 기업 가치는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되는 양상인데요. 단기 순이익이 100억일 때 바이오텍들의 경우에는 퍼가 뭐 50, 100 이렇게 가고 그러한 약들이 나중에 수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퍼는 낮아지고 전체적인 수익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죠. 대표적인 것이 2015년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 그 하버니의 사례에서 길리어드의 퍼가 점점 낮아졌지만 수익은 매출이 15조 원까지 찍으면서 전체적인 수익은 높아지는 또 전체적인 기업 가치는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바이오의 다음 테마는 여전히 우리가 면역 항암제로 뭐 대두되는 면역, 또 최근에 부각되는 마이크로바이옴,
또 최근에 모더나, 파이저 백신과 같은 RNA, 또 그 생명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또 일종의 쓰레기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타겟 단백질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없애버리는 프로탁 기술, 또 디지털 헬스케어처럼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요 단위들로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기 바이오 기업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말을 써놓은 것은 하지만 여전히 시리즈 A에서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뭐 10개, 20개, 30개 이상 늘어났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전체 기업들의 10%, 5%도 그렇게 받지 못하고 많은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일종의 그 빈익빈 부익부의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이고, 알테오젠의 자회사로 올해 만들어진 이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는 시작부터 약 한 6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상점 벽헤어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델, 기획 창업 모델은 미국에서는 약 한 5년경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 있는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들의 한 절반 가량은 버추얼텍, 가상회사라서 핵심 역량만 내재화돼 있고 나머지 능력들은 다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모델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EIR 모델이라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아예 기술을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사서, 특허 기술을 사서 회사를 만들고 엔터프리니어 인 레지던스라고 하는 그 기업가, 알고 있는 기업가들을 그 회사의 CEO로 영입을 해서 지분을 10%, 20%를 주면서 당신이 회사를 키워보세요. 우리가 계속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는 모델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기획 창업으로는 최초로 나타난 모델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유전체 연구소에서 죄송합니다. 스핀오프된 모델이었고요. 네, 제가 이 벤처 캐피탈을 그만두는 거의 마지막 전 투자건이었습니다. 함께 그 창업을 고민하고 창업을 한 이후에 팁스 과제를 통해서 1.3억 원을 투자를 하고 4개월 뒤에 7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다른 벤처 캐피탈에 있는 그 동료들과 함께 한 160억 정도의 투자를 했고요. 이 회사는 빠르게 그 유전체 쪽, 특히 그 항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항암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 부각되는 액체 생검을 다루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병원들과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인트 벤처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나왔지만 저희 후배들이 이 조인트 벤처들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또 투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투자의 성공률 측면에서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단순하게 100개 회사에 10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기업에 처음에 투자하고 4개, 5개의 기업에 처음에 투자하고 그 중에 4개의 기업 또 3개의 기업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연속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공의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업들은 과학적 데이터, 사이언스에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불확실성 역시도 그 과학적 역량과 인적 역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조직의 문제, 또 경쟁의 문제는 물론 처음부터 부각이 되지만 다른 문제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모델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었고 저 역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투자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나라 바이오텍은 창업 초기에는 창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들이 처음부터 기업을 지배하거나 처음 투자가 되면서 경영권 지분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지분은 뭐 처음에 100%였지만 50%, 20%, 10% 나중에 뭐 엑시스를 하는 회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다 10%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중간에 사업이 조금이라도 좀 지연이 되거나 삐끗한 경우에는 다시 일종의 컴퓨터 포맷하듯이 포맷을 하고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자 지분은 거의 0%로 수렴이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이오 기업 역시도 계속 기업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창업자의 그 지분을 일대 지분을 유지해 주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 역시도 실제 밸류에이션 제가 밸류에이션한 값과 또 창업자의 지분을 어떻게 하면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협정이나 그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그런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일부 부침을 겪었던 것들 잘 보시면 대부분 이 싱글 프로젝트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온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성장하면서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하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더라도 다음 과제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기업이고 계속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빠르게 나가고 앞선 모델을 보여야 되는 또 그러한 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보를 보여왔고 그러한 일들이 일부 현실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바이오텍의 비상장사의 밸류가 미국에 있는 비상장사의 밸류보다 더 높은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상장사로 갈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텍은 일종의 뭐 10조, 20조, 뭐 미국에 있는 기업처럼 50조, 100조로 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갖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약간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늘 발표에서 공유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R&D를 이렇게 그냥 R&D, 리서치 앤 디벨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과학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 중요하고 타율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지원은 기초에 리서치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그쪽에 돈은 잘 넣진 않죠. 디벨롭은 전략의 게임이죠. 실패하면 안 되는 게임. 약물로 따진다면 신약 후보 물질이 결정이 되면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약물의 가치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가 아니면 임상 비임상에서 실패해서 아예 묻히는가 그런 게임으로 귀결이 되고요. 물론 임상에서도 많은 임상 과학, 규제 과학을 통한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지만 실제의 가치는 후보 물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리서치와 디벨롭은 사실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꼭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벤처 기업은 대부분 200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창업이 됐고요. 2015년도에 특례 상장이 아주 활발화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받기도 어렵고 상장할 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참호를 파고 시장의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고 버티면서 기술과 역량을 갈고 닦는 진지전의 게임을 해왔던 거고요. 2015년 이후에는 이제는 노마드의 시대가 돼서 기동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차피 바이오 제약은 글로벌 시장이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적어도 처음 단계에서는 뭐 미국에 뒤치지 않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또 우수한 인력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동전의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초기에 한미약품과 같은 대형 제약사들만이 했던 기술 이전을 이제는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듣는 소규모 벤처 기업들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연구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개발 전문 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노피 아벤티스와 레고캠 바이오가 간암 과제로 초기에 시작했던 물질이 브리치 바이오로 기술이 이전이 되면서 폐섬유증으로 타겟이 바뀌었고 빠르게 개발을 해서 브리치 바이오가 레고캠에서 기술을 가져갈 때 약속은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에 퍼스트 인 클래스 가장 빠르게 가고 있던 갈라파고스라는 곳의 약물을 빠르게 따라잡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고 그야말로 속도전을 통해서 2년 만에 임상에 들어가서 임상 일생이 진행되면서 베링거 인겔함의 기술 이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약물은 최근에 다시 브리치 바이오로 돌아와서 다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수익 모델이 이제는 많이 바뀐 사례를 보여줬고요. 또 오스코텍이 미국 보스턴의 제노스코라는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개발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EGFR 타겟의 폐암 치료제, 차세대 폐암 치료제가 유한양행이 이 물질을 가져가서 더 그 비임상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고 이제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을 통해서 임상 이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고 성공적인 그 신데렐라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역시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들었죠. 네,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고요. 네, 질문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계속 발표를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역들이 쓰는 심사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사업계획서를 쓰죠. 물론 여기에 덧붙인다면 여러 기자 선배님들이 쓰시는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체를 커버하기보다는 일부를 커버하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계획서와 이 심사보고서는 그 기업을 보는 그 기업을 산이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을 보는 이쪽 각도에서 보는 또 저쪽 각도에서 보는 그러한 보고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심사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 심사역의 투자 논리, 나는 왜 이 기업의 마음이 꽂혀서 투자를 하는가, 그 다음에 투자한 이후에 이 회사는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 것이고 그때 투자 심사역인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팩트 위주로 가는 기사와 일종의 논설문과 같은 투자 심사 보고서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시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경쟁입니다. 내가 누구와 경쟁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경쟁자를 설정하는 것이 기업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를 들면 항암제 시장만 해도 올인원 전체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존의 1세대 항암제 시장은 이미 지났고 지금은 암종별로 단계별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에 따라서 철저하게 분화가 돼 있죠. 세분화가 돼 나가죠. 시장은 항상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세분화가 되면서 그 총체적인 양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나의 시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경쟁 대상을 찾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논리이고 이 기업을 투자를 하는 투자 심사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요. 기술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기술은 좋다 나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남들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 기술에서 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들이 이 특허죠. 이건 아무래도 특허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우리가 모두가 알지만 그 뭐 해외 출원을 하는데 드는 비용들이 과다하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국내 특허 또 PCT 출원까지는 지원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인식이 되고 이제 자금이 들어가면서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또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한 가지를 본다면 이 바이오 제약의 그 모든 그 일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치 사슬, 결국 이어달리기 게임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기업은 그 단계의 마일스톤, 이정표들, 이제 뭐 대전까지 30km 남았습니다. 그런 이정표들을 설정하고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그 기업의 모든 역량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기 기업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기업들을 볼 때는 한 가지를 본다면 이 마일스톤의 달성 여부를 보려고 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그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항상 바이오 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을 넘어서 퍼블릭한 공공성이 있는 영역까지 가는 분야고, 항상 환자가 먼저고 또 과학이 먼저고, 이제는 과학적 차별성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후단에 그 우리가 빈 곳들이 메꿔지면서 가는 시대로 바뀌어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